우리가 욕을 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혹시 오늘 욕 한마디 하셨나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아, 진짜 그놈 하고 감정을 꾹 눌러 삼키진 않으셨는지요? 욕은 나쁜 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욕은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폭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방어막이 되기도 하죠. 억울할 때, 분노할 때, 혹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딱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 바로 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욕들, 그 말들이 다 기원이 있고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국 욕의 유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쉽게 내뱉는 15가지 욕을 골라 그 뜻과 유래, 그리고 어쩌면 웃기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각 욕마다 숨은 이야기 하나씩, 그리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라 우리 감정과 역사와 욕망이 만들어낸 언어의 흔적을 이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욕도 역사다. 욕도 철학이구나.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바로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욕, 씨발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버지의 입에서였습니다. 어릴 적 동네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씨발. 그건 누군가에게 배운 욕이라기보다 가슴속에서 저절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시엔 그 뜻도 모르고 그저 무섭고 낯선 말로만 느꼈죠. 하지만 자라면서 이 말은 친구들과의 장난 속에서도, 분노의 순간에도, 심지어 웃음의 소재로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씨발 이라는 욕은 그 어감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어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씨는 씨앗, 생식과 관련된 말이고 발은 펴다, 터뜨리다의 뜻을 가진 고어에서 온 말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결국 이는 번식과 생식의 행위를 원초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으로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적인 요소를 통해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담아내는 욕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욕으로 만든 건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회였습니다. 한 예로, 한 남자가 동네 상가에서 갑질을 당하고도 그저 참자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자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터뜨립니다. 진짜 씨발, 이런 세상이 어딨어.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었을 법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욕 한마디는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우리는 가끔 그 욕이 의미하는 그대로의 저속함보다 그 안에 담긴 정당한 분노와 감정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또 다른 욕, 지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아우,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말은 어감부터가 강하게 튀지만 놀랍게도 그 어원은 꽤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랄은 원래 간질병의 발작 증세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의서나 구술기록 속에서도 지랄병, 지랄증 같은 표현은 실제로 사용되었고, 이는 몸이 경련하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는 간질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병의 발작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이상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 인식이 점차 비정상적 행동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지랄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거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강한 비속어가 된 것이죠. 한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회식 자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근거도 없이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 자체를 비정상적인 발작처럼 몰아가는 권위적 언어 폭력의 한 형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지랄은 오히려 코미디적 표현이나 자주 섞인 농담으로도 많이 쓰이죠. 아침부터 지랄이야. 지랄 맞네 진짜 크크. 이렇게 맥락과 뉘앙스에 따라 하나의 욕이 갖는 감정의 결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욕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감정을 푸는 도구이자 관계를 흔드는 장치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욕. 이번에는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말로 흔히 쓰이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미친놈입니다. 이제 그 말의 유래와 정서도 함께 들여다보죠. 야, 너 미친 거 아냐? 누구나 한 번쯤은 던졌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엔 누군가의 행동이 과하거나 엉뚱할 때 무심코 튀어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농담의 수위가 아닙니다. 원래의 미치다는 정신이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뜻으로 확장되면서 곧 정신 이상, 나아가 광기를 의미하는 말로 굳어졌죠. 미친놈은 그래서 정신 상태가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비속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순한 평가 이상으로 한국 사회가 이성 중심, 질서 중심의 규범을 얼마나 중시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강의 시간에도 엉뚱한 질문을 자주 던졌죠. 그러던 어느 날 교수가 고개를 쳤습니다. 쟨 좀 미친놈 같아. 여기서 미친놈은 창의성이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규범에서 벗어났으니 위험하다는 식의 경계어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완전 일에 미쳤다니까. 야, 너 미쳤다. 이걸 다 해냈네. 이처럼 맥락에 따라 미쳤다는 몰입, 열정, 집중력의 극한을 가리키는 찬사가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미친놈이라는 말은 욕이자 평가, 동시에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말입니다. 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가 그 사회의 규범과 감정의 구조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지위나 역할에 대한 욕은 어떨까요? 특히나 누군가를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몰아붙일 때 쓰는 말들 말이죠. 예를 들어 놈, 년,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다양한 조합들. 이제 그 말들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다 사람이 욕이 되었을까요? 놈과 년은 본래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고대 한국어에서는 놈은 남자아이, 년은 여자아이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기도 했죠. 심지어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사대부 가문에서도 자녀를 이놈, 전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단어들은 점차 사회적 위계와 멸시의 언어로 바뀌어 갑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지배계층의 언어 사용 습관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남성을 놈이라 불렀고 여성을 년이라 칭했습니다. 이 말들은 점점 하대어로 굳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놈이나 년이라는 말 자체가
욕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소작농으로 들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놈은 일은 잘하는데 전연이 문제야. 여기서 놈과 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엄성의 박탈이자 계급적 멸시의 도구였죠. 현대에 와서도 년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매우 강한 폭력성을 지닙니다. 특히 여성을 향한 공격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그 어감은 성적 비하와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도 자주 지적받곤 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일부 젊은 세대나 대중문화에서는 이 단어들이 또다시 패러디되거나 희화화되기도 합니다. 이놈 참 잘 자랐네. 그년 참 똑똑하네. 이런 표현들은 비하를 벗겨내고 비속어의 가시를 둔화시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욕은 언제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놈과 년처럼 호칭이 욕이 되기도 하고 욕이 다시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동물, 그것도 돼지와 관련된 욕설로 가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돼지에 비유하며 욕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돼지 같은 놈입니다. 야, 돼지 같은 놈아. 이 말은 단순히 살집을 풍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는 욕은 단순한 외모 비하를 넘어서 식욕, 탐욕, 게으름, 둔감함을 한꺼번에 더 씌우는 종합 비하 언어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상징으로 굳어졌을까요? 사실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절까지만 해도 돼지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도 돼지 꿈을 꾸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돼지는 한때 부정이 아닌 긍정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절제와 근면이 인간의 미덕이 되었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존재인 돼지는 점차 탐욕적이고 더러운 동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에 따라 사람을 돼지에 빗대는 표현은 점점 더 심한 욕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주막에 가서는 술과 고기를 탐하던 그에게 동네 어르신이 말합니다. 이런 돼지 같은 놈, 네 애비는 참 성실했는데. 여기서 돼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 충돌, 근면에 대한 규범, 그리고 사회적 평가가 얹힌 말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이 말이 성적 대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해 돼지 같다는 표현은 살찐 몸에 대한 조롱이자 외모지상주의의 단면을 보여주죠. 하지만 또 다른 반전도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돼지 파워, 돼지쿤 같은 식의 표현이 자기 풍자, 자기 긍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욕도 진화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돼지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정체성, 유머, 사회적 맥락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다층적 언어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다음은 이보다 훨씬 더 날이 선 욕, 그리고 불륜이나 배신을 암시하는 말, 잡놈 혹은 잡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야, 이 잡놈의 새끼야. 너 뭔데 저 잡년이랑 어울려?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잡놈이나 잡년은 단순히 하찮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엔 더 깊은 계급적, 혈통적 차별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잡이라는 한자를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섞일, 잡, 혼합되었다는 뜻이죠. 순수하지 않다는 것, 섞여 있다는 것, 즉 정통이 아니라는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그 중에서 노비 출신이 다른 계급과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어 출생한 자녀를 잡것이라 부르곤 했죠. 혈통이 섞였다고 여긴 겁니다.
즉 잡놈은 혼혈, 비정통, 천한 피가 섞였다고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차별어였고, 잡년 역시 여성에게 적용된 사회적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성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하인 출신 여인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핏줄이 아니다. 잡놈이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단지 혼혈이거나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가혹한 표현이 씌워졌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잡놈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바뀌어 사용되죠. 그놈은 진짜 잡놈이야. 그 잡년이 남편도 두고 바람을 펴? 도덕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이 단어들은 사람을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 찍는 매우 공격적인 언어로 작동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단어들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엔 여전히 배제와 혐오, 도덕적 낙인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욕 중에 욕, 그야말로 욕의 교과서라 불리는 바로 그 말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개새끼입니다. 아마 한국 욕의 대표주자일 겁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욕, 가장 많이 쓰이는 욕, 그리고 가장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욕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개와 새끼. 각각의 단어는 일상적이지만 두 단어가 만나면 단순한 모욕을 넘어 존재 자체를 짓밟는 강력한 말이 됩니다. 우선 왜 개일까요? 한국에서 개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축이었습니다. 먹이고 함께 지내고 집을 지키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보다 낮은 존재, 즉 인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새끼가 붙습니다. 새끼는 동물의 자식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죠. 사람의 아이는 아기, 아이, 자식이라고 부르지만 새끼는 본래 짐승에게만 쓰였습니다. 즉 개새끼란 짐승의 자식이라는 뜻, 즉 사람으로 대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모욕의 완성인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분노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상대를 철저하게 동물화, 비인간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한 상인이 이웃 상인에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자신을 웃으며 지나치는 상대에게 외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사람 새끼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개새끼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놈이라는 말이 아니라 넌 사람도 아니다라는 분노의 폭발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친근한 농담으로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아, 이 개새끼 졸라 웃겨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그 어감은 오히려 장난기, 진짜 친구 같은 유대감을 담고 있죠. 욕이지만 욕이 아닌 말. 개새끼는 바로 그 묘한 경계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순성 때문에 이 단어는 문화 콘텐츠 속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드라마, 영화, 심지어 광고에서도 개 시리즈는 일종의 패러디이자 해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욕의 세계에서 아주 전통적인 감정이 담긴 단어로 넘어가 봅시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담은 말, 이런 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화가 나면 도저히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내지르곤 합니다. 이런 샹, 짧고 거칠고 그야말로 감정을 통째로 쏟아붓는 소리. 이 욕설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하하기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감탄사형 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샹이라는 말 어디서 왔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샹은 사실 한자어 쌍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쌍놈은 조선시대 신분 제도에서
양반 아래의 평민층을 낮잡아 부를 때 쓰던 말이었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쌍놈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줄어들고 쌍놈에서 쌍으로 축약되며 지금의 감탄형 욕설로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어가 단지 신분 비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쌍은 화, 분노, 절망 혹은 절박함까지도 한 번에 터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 출근길, 이미 꽉 찬 칸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은 직장인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밟히고 가방까지 열립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중얼이죠. A쌍,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상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이 절묘한 욕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뱉어내는 안전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쌍이라는 단어가 상대에 따라 그 어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쌍, 그 얘긴 또 왜 꺼내? 이렇게 쓸 때는 오히려 장난기와 친밀감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같은 단어를 던진다면 그건 곧바로 싸움의 불씨가 되겠죠. 즉 욕설 중에서도 쌍은 감정, 관계, 맥락의 미세한 줄타기 위에서 표현되는 매우 섬세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줄타기를 무참히 끊어버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욕의 정점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바로 엿먹어라입니다. 달콤한 간식일 것 같지만 그 안엔 아주 씁쓸한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엿이나 먹어라. 누가 봐도 정겹고 달달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안에 담긴 뜻은 꽤나 오래되고 독특한 저주의 감정입니다. 엿, 그 달콤한 간식이 어떻게 욕이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엔 엿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약재나 부적처럼 사용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붙는 성질 때문에 시험 잘 보라고 엿을 주거나 사랑이 붙으라는 의미로 엿을 선물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끈적임은 곧 떨어지지 않는 애군이라는 역기능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주술사들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엿을 써서 나쁜 기운을 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엿먹어라는 말은 단순히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애군이 달라붙는 저주를 받아라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한 마을에서 상습적으로 이웃을 괴롭히던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무당을 찾아가 저주를 의뢰합니다. 무당은 지주의 이름이 적힌 부적을 엿에 감아 불에 녹이며 외쳤다고 하죠. 엿 먹어라, 엿 먹고 망해라. 이 저주는 민간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퍼졌고 현대에 들어선 약간의 유머와 냉소를 섞어 엿이나 먹어라 하는 표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얄밉거나 도무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이 말을 쓰면 그냥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자 상대방을 낮춰보는 우회적 표현이 되죠. 하지만 요즘은 이 말조차 농담과 조롱의 경계선에서 많이 쓰입니다. 게임하다 진 친구에게 야, 엿이나 먹어라. 정치인의 실언을 듣고 저 사람 진짜 엿 좀 먹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비난과 희화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욕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어원을 가진 다음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가 얼어붙는 말. 한국 욕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저주로 꼽히는 말입니다. 다음은 좆됐다입니다. 야, 이건 완전 좆됐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강하고 노골적인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욕설 중에서도 좆됐다는 어떤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을 가장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젖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에도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이거나 천한 말로 간주되어 공식 기록에서는 삭제되거나 완곡하게 돌려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조지 절망과 연결됐을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좆됐다가 원래 족같이 됐다에서 축약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이 비천하거나 불결하게 흘러갔을 때 그 상황을 조롱하거나 스스로를 자조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어느새 한국어에서 이 표현은 완전히 망했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대변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청년의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필기 시험에서 볼펜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이죠. 아, 좆됐다. 이 말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용 역시 관계에 따라 어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는 아, 좆됐다 크크, 우리 내일 시험임, 이런 식의 자조적 농담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이 말이 가벼운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자리나 낯선 사람 앞에서는 가장 불쾌하고 무례한 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결국 좆됐다는 욕설이지만 감정의 정직한 반사체입니다. 순간적인 당황, 자괴감, 망연자실함, 그 모든 감정을 두 글자 안에 꾹 눌러 담은 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욕 가운데서도 세대 차이를 타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른 세대에겐 생소하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선 꽤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바로 틀딱입니다. 아휴, 또 틀딱이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단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틀딱이라는 표현은 다른 욕과는 조금 다릅니다. 틀딱은 직접적인 비속어라기보다 은근한 조롱과 세대 차이에서 생긴 새로운 신조어형 욕입니다. 어원은 틀니, 딱딱 소리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틀니를 낀 노인이 딱딱 소리를 낸다는 뜻에서 고령자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굳어진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단순한 노인을 비하하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기성세대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권위적인 발언 등을 비판하며 그들을 지칭하는 말로 틀딱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틀에 박힌 사고를 지적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20대 젊은 직장인이 회의 중 아이디어를 내면 상사가 말합니다. 우린 원래 그렇게 안 해왔어. 그때 젊은 직원이 퇴근 후 동료에게 속삭이죠. 아, 진짜 그 틀딱 마인드 지긋지긋해. 이처럼 틀딱은 어떤 사고방식, 태도, 반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점점 실제 나이 든 사람들 전체를 싸잡는 표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휴, 또 틀딱 댓글 달렸네. 틀딱들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이런 식의 혐오 발언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점차 노인을 향한 무례한 비하로 굳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욕이라는 건 결국 그 시대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틀딱은 그만큼 젊은 세대의 답답함과 불만, 그리고 단절된 대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끝맺음에서는 그간 살펴본 욕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욕이 결국 어떤 감정과 상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심양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욕은 결국 감정입니다. 억눌린 분노, 억울함, 부끄러움, 절망, 유쾌한 조롱. 그 모든 감정이 언어를 타고 하나의 짧은 소리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시발, 병신, 개새끼, 좆됐다, 틀딱까지 한 사회의 단면이자 그 시대 사람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욕은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정직한 감정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욕하고, 웃기려고 욕하고, 서로 통하려고 욕하고, 심지어 사랑해서도 욕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욕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왜 쓰였느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말로 대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욕의 유래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제 누군가 욕을 할 때 그 안의 감정과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말의 기원과 그 속에 담긴 역사를 따라가며 우리가 몰랐던 삶의 단면을 새롭게 펼쳐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심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속의 향기, 심양은 다시 한번 말의 본질과 인간의 감정을 천천히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